카즈 핫장 너무 다이스키 하다니. 저는 나옵합니다. 미드가 연애를 미연씨 같은 데서 배우니까 새끼들이 똑같이 플로팅이나 트위터에 되는 거 있고. 안녕하세요, 악동도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느냐다. 그래서 저희는 별 희한한 쓸데없는 곳, 여기서는 도저히 공부라는 걸 못하겠다 싶은 곳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어떤 비평을 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같이 오늘 촬영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 와주셨는데, 이름은 파스텔입니다. 파스텔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스텔님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본인에 대한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고. 저는 블로그에서 파스텔이라는 이름을 쓰고 리뷰를 작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출판사에서 리뷰어를 모집한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 또 리뷰어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매달 신간 책들을 보내주면 제가 그거 리뷰를 작성해서 블로그에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혹시 좀 많이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나루토 블리치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은 어떤? 최근에는 요스가노 소라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캐릭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애니메이션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작품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요스가노 소라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즉흥적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즉흥적이죠? 네, 엄청 즉흥적이죠. 요스가노 소라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약간 현관 합체 애니메이션, 그리고 멘탈 붕괴 애니메이션, 약간 이렇게 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쿨데이즈, 학교 생활, 뭐 이런 거에 라인을 잇는 어떤 멘탈 붕괴 애니메이션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아무래도 그 멘탈 붕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아마 현관에서의 선교를 하는 장면일 텐데, 확실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품과 어느 정도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품을 봤을 때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나오게 될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미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히로인별로 루트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 녀석들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막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막 이러나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구성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약간 1화, 2화가 약간 프롤로그 같은 개념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화, 4화가 그 아가씨인 어떤 카즈하라는 루트라고 해야겠죠? 그 루트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5화, 6화는 이제 무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아키라라는 여주인공과 루트로 가다가, 이제 7에서 9화에서는 옆집 누나인 나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에서 12화, 여기가 가장 이제 문제적인 여동생인 소라와의 어떤 그런 루트로 가게 되는데, 나오하고 소라의 루트가 꽤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이런 구성이었구나 하고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요스가노 소라가 미연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아세요? 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걔네는 루트가 3개였어요. 3개의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완성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얘기를 보통은 이제 하나의 시리즈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요스가노 소라는 얘네 제작진이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그 12화짜리 애니메이션에 그 요스가노 소라 게임에 있던 그 모든 루트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혹시 스즈미야 하루이의 그 엔들리스 에이트 아세요? 너 모릅니다. 그 1화부터 8화까지 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욕 뒤지게 했는데 저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실험적 시도라고 포장할 수 있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형식적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미연시 게임 하면은 흔히 선택지라는 게 이제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까 보면은 막
오타쿠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우스 잡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 대답을 하면 우리 나오짱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와.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선택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뭐를 강조해 주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현재 하는 행동이 미래의 어떤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아, 나비 효과. 그쵸. 이런 거를 부각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요스가노 소라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하루가 그 휴대폰, 카즈하의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탈의실 앞에 갔을 때 네. 모토카를 만나느냐 혹은 아키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루트가 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똑같은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일이 달라지는 이런 연출들은 어떤 지금의 사건과 미래에 벌어질 사건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스가노 소라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선택지가 사건을 결합시켜서 진행하고 이런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작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될까요? 확실히 그런 부분을 작품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요스가노 소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카즈하와 아키라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오와 소라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카즈하도 그렇고 아키라도 그렇고 얘네는 뭐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나온 출생의 비밀 뭐 약간 이런 막장 드라마틱하긴 하죠. 네. 그런 출생의 비밀이라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둘의 관계 안에서 긴장 상태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갈등의 씨앗은 그 안에 있는 거고 나오와 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라도 역시 예전에 나오의 어떤 지난 여름의 사건으로부터 그렇죠. 비롯된 소라가 하루에 보이는 어떤 집착 그리고 나오 역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갈등 혹은 긴장이 지속된 상태로 현재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인물들이 모두 하루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런 갈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소가 돼요.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애니메이션이 요스가노 소라였다. 이렇게 작품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히로인을 공략할 때마다 원래는 히로인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밀려난다고 해야 되나? 좀 소외되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몰입이 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 1화부터 4화까지는 카즈하라는 그 부잣집 아가씨가 네. 나와서 주인공이 돼갖고 나 카즈하짱 너무 다이스키 하다는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5화부터 갑자기 웬 무녀 그 아키라가 나와가지고 걔랑 또 연애질을 한다고? 약간 이러면 처음에 바람 피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쵸, 그 몰입한 나의 감상은 어쩔 거냐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치밀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요스가노 소라 하면 다 까먹어도 딱 생각나는 게 하나잖아요. 네. 현관 합체.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소라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소라라는 인물에. 왜 그러냐면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카즈하 루트에서 아키라나 나오나 소라나 다 주변부로 소외가 되잖아요. 네. 극 중에 중심 서사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그 밀려난 쓸쓸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장면들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러네. 소라는 유독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히로인들 때마다 다 약간 뭔가 좀 맞아요. 바다로 놀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카즈하 때문에 소라의 귀가가 늦어졌을 때라거나 뭐 이런저런 장면에서 항상 혼자 있는 것은 소라예요. 소라는 집에서 그 더운 집에서 혼자 선풍기 틀어놓고 하늘하늘한 레이스 옷을 입고 몸도 약한 애가 과자를 먹으면서 언제나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1화부터 9화까지는 소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중간중간에 소라라는 사람이 쓸쓸해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반복적으로 틈새 그거를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항상 소라라는 존재가 이 서사의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는 거죠. 소라의 존재감은 그 소라 루트에서만 폭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계속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10화부터 12화까지 소라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비로소 그 존재감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소라가 그러면 클라이막스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작화의 힘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갔잖아. 소라만큼 예쁜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그쵸. 나오고 뭐고 다 작화가 약간씩 네. 흐려지는데 소라에만 그렇게 펜터치가 빡세게 들어간 것도 아마 그런 제작자들의 신경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가 소라지 않았는가. 근데 저는 나옵합니다. 잠깐 끊어주세요. 뭐 그래요. 나오 좋아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그러면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나오를 좋아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미드가 대단하다. 그거는 확실히. 네. 방송용으로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행복한 연애. 일단 결말이 좋잖아요. 일단 소라 루트에 비해서는 나오 루트가 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결말을 원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확실히 나오 엔딩에서 보여주는 나오와 하루의 관계는 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본인들이 잘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애초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건데 잘 화해를 해서 이렇게 딱 풀었으니까. 실제로 뭐 소라와 나오가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 이제 그곳에 있을 텐데요. 네. 그 둘이 같은 갈래로 묶인 건 역시 그런 대비를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 루트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나오가 하루와 같이 등교를 하려고 네. 하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는 근데 하루 보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해요. 자기랑 있자고. 왜냐하면 오빠가 나오에게 가는 걸 싫어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소라는 사복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항상 입는 하늘하늘한 네. 그런 레이스복을 입고 있고 나오는 교복을 입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소라와 하루의 관계는 어쨌든 근친 관계니까 네.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나오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죠. 남남이고 옆집 누나와의 어떤 로맨스 같은 거는 우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 같은 거잖아요. 약간 로망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나오와 소라가 갖는 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소라와 하루의 관계는 굉장히 부도덕하지만 네. 하루와 나오의 관계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렇죠. 우리의 어떤 로망을 반영한 관계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쪽은 반사회적이고 다른 쪽은 사회에 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티세르라는 철학자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학교를 비롯한 어떤 병원, 경찰, 법 이런 것들이 네. 억압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은 없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 네. 혹은 관습 이런 것들 역시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좀 구속하고 억압한다. 그렇죠. 억압된 것이 튕겨서 나갈 때 형성된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자아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교 그리고 집 바깥 네. 나오라는 인물이 거느리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이 공간은 자아의 영역이자 무의식 밖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집안 네. 소라가 거느리는 영역이에요. 사회와는 떨어져 있는 나의 무의식 어떤 억압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은 뭔가 좀 이렇게 편하고 내가 진짜 좀 무방비한 상태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휴식처? 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오와 소라라는 두 인물이 대비되는 것에서 네. 작품의 주제를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제 얘기를 꺼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그렇죠. 현관합체. 그렇죠. 현관에서의 정사가.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장면. 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요, 일단. 네. 우리가 성교를 한다는 거, 섹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내밀하고 은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안방이 아니더라도 폐쇄된 공간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물론 이제 눈동자에 있는 많은 다른 작품들을 그렇죠. 보면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밖에서 하는 게 일상이지. 네. 보통 이제 네, 그렇죠. 이런 전개를 봤잖아요. 이제 딱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부인 이러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거실은 소파에서 가겠습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뭐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네. 확실히 TV의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얘네 문도 안 잠궈요, 얘네. 그렇죠. 그게 또 문을 안 잠그는 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스가노 소라를 보고 얻은 결론은 네. 현관에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작품은 메타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현관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섹스를 했던 것은 네. 필연적인 것이었다. 필연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소라와 하루는 남매지만 그렇죠. 사랑을 하는 관계예요. 네. 이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의 관계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현관은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장소예요. 이상하게 창문으로 나가거나 방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장소고,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현관을 반드시 지나쳐 가야 돼요. 현관이란 장소는 네. 안에서는 가장 바깥과 가까운 곳이고 바깥에서는 가장 안과 가까운 곳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현관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발을 신고 밟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깥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경계선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성교를 한다는 것은 네. 이제 그런 자신들의 부도덕 내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바깥에까지 확장되고 그것을 이해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욕망,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것이 형상화된 장면이 바로 현관합체 장면입니다. 또 이것이 성교로 나타나는 건 역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프로이트는 얘기했죠. 무의식에서 의식계로 나오려고 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타나토스, 네. 그리고 하나는 리비도죠. 네. 리비도라는 건 생식에 대한 욕망, 네. 그리고 삶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남매가 가장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회와 가까운 공간에서 성교를 하는 행위는 당연하게 필연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관합체와 대비되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래요? 바로 네. 나오 엔딩이에요. 나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불꽃 축제 할 때. 그렇죠. 네. 불꽃 축제 할 때 걔네도 나무 밑에서 불꽃 축제를 하거든요. 불꽃처럼. 네, 그렇죠. 불꽃 같은 축제를 하는데 걔네는 유일하게 야외에서 하거든요. 왜 그럼 걔네는 야외에서 했느냐? 초반부에 얘기했었어요. 네. 나오의 관계는 공인된. 그렇죠. 공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그 둘이 맺어졌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너무 로맨틱해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당당하게 밖에서 불꽃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 축제 할 때 그 네. 소라가 나오를 약간 용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라의 표정이 뭔가 약간 슬퍼 보여요, 얘가.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소라?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막 라무네 막 얘기 막 하던데. 그쵸. 그 나우루트 초반에 보면 네. 아키라가 소라한테 아이스크림 당첨 막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 나무 이 막대에 이렇게 끝에 무슨 표시가 있으면 네. 이거 아이스크림 공짜로 준다는 표시다. 이거 그렇죠. 갖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수 있다. 네. 아키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축제 장소에서 네. 소라가 나오에게 우리 집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아키라가 소라에게 내가 저번에 했던 그 막대 얘기는 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었다. 네, 도시전설이라고 한다. 네. 대신에 내가 이번에는 다른 거를 알았다. 뭐 맛있는 라무네 사이다를 고를 수 있는 요령인데 뭐 바닥이 동그라면은 달고 네모나면은 쓴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대신에 소라가 가지고 있는 오빠에 대한 애정은 네. 혈육으로서의 애정이라기보단 연애 감정으로서의 애정. 그렇죠. 그런 연애 감정을 가진 상태인데 나우루트의 결말부에 가서 소라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마치 아이스크림 막대의 전설을 라무네 전설로 대체하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애 감정을 오빠에 대한 혈육의 정인 것으로 대체를 시켜버려요. 이것은 자기의 무의식, 내 안에 갇혀있던 리비도가
초자에게 꺾여서 오빠에 대한 애정인 것처럼 둔갑되었다, 왜곡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왜곡시켰다. 당신의 욕망 대체되었다. 그렇죠. 당신의 욕망 라문으로 대체되었다. 소라 루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결론이 찍어지는 부분은 소라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라랑 뭐 하루야 그 마을 바깥으로 이제 벗어났잖아요. 외국 해외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남은 사람들을 보면 좀 또 반응이 갈리기도 해요. 나오 같은 경우에는 나오 얼마나 좋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기도 하고 카즈하나 그런 애들은 아직까지도 내면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라와 하루가 마을 밖으로 나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라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부모님이 남겨주신 인형을 찢어 갈기고 그쵸. 집을 나가잖아요. 부모님이 준 토끼 인형을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예요. 부모라는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이어진 연속성에 대한 벗어남? 그런 욕망들이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소라가 그리고 갔던 곳이 그 마을 신사 뒤편에 있는 호수. 그렇죠. 뭐 다시 태어난. 그렇죠. 호수 안에 들어간 존재들을 다 근원까지 돌려보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소라와 하루의 문제는 그들의 탄생,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남매라는. 그렇죠. 태어난 보니까 남매예요. 사람은 세상에 던져졌는데 던져지고 보니까 얘랑 나랑 남매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니체 아시죠? 네, 알죠. 니체가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관념들, 뭐 예를 들어서 착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는가. 그것을 계보학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던 어원, 이런 근원들을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도덕이 가진 그 의미는 사회적 의지, 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해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결국 도덕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처럼 소라 역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호수 안에서 자신 존재에 대한 근원을 돌아보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 사회 제도, 도덕, 그리고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의 근원을 탐구해서 그것들의 계보학적인 어떤 부정을 하고 싶었던 의지 이런 것들이 상징화된 어떤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얘네들이 이제 무대, 마을이라는 무대 밖으로 벗어나는 건 역시 니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 혹은 일반적인 사고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걔네들은 이런 우리의 제도적 틀 바깥 그 바깥을 향해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 혹은 상식,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좋은 부분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쉬웠던 점, 아니면 뭐 이거 별로다 뭐 이런 점은 없나요?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굉장히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성교 장면도 그냥 그대로 나오고 포르노그라피 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야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거든요. 그래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포르노그라피를 에로티시즘으로 바꿔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카즈하루토에서의 엔딩 섹스씬에서 그게 가장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쵸. 비올라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교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메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소라와 하루는 좋다고 막 둘이 섹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서 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얘네의 결말이 좀 보이잖아요. 근친상가를 하는 남매가 지금 행복해봤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메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걔네들이 쾌락에 빠져서 환희하는 장면이 우리에겐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네. 여름의 하늘, 논밭, 그리고 그쵸. 산, 나무, 그리고 뭐 매미 소리, 네. 정나무, 그쵸. 이런 것들, 그런 분위기가 그 선정적인 장면들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해주는 네, 그런 효과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키라 로드에서 네.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아키라가. 그쵸. 그 목걸이 잃어버린 지가 언젠데 적어도 7, 8년 됐을 텐데 그쵸. 그거를 찾겠다고 하루가 오바스러운 맞아, 막. 장비 막 해갖고 오고 그리고 또 찾으러 갔는데 거기 뭐 토사가 쓸려 내려가가지고 네. 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개울이 됐는데 네. 아 그럼 거기서 그냥 가야지. 맞아요. 근데 씨 무슨 내려와서 한다는 짓거리가 강둑을 삽으로 푸는 짓거리인데 아니 씨, 솔직히 그게 그런다고 해서 네. 나오겠냐고. 그치, 맞아요. 그리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맞아요. 비현실적이고. 근데 거기서 또 아키라는 또 어머 맞아. 짠 이러고 있다고. 이게 씨 무슨 예병하는 짓거리도 아니고. 와. 제가 뭐 한참 어렸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현실 감각에 문제 있는 오타쿠 새끼들 아니면 네, 그렇게 몰입되는 장면도 아니었고 솔직히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라고 그쵸, 여겨졌어요. 그쵸. 이런 굴식인 그런 연출 방식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작품 감상에 굉장한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또 망상에 가까운 식의 전개들 그쵸, 그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뭐 현실이 아니고 메타포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그쵸, 것들은 좀 네,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요스가노 소라가 확실히 제가 혼자서 봤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막 진중하고 아 여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 아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지금. 아유,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스가노 소라 이런 비평을 통해서 더 다양한 감상을 했으면 좋겠고 원래 처음에 이거 계획할 때는 요스가노 소라로 이러면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네요. 아예 물론이죠. 역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네. 작품이 색을 달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물이라도 젖소에게 주면 우유가 되고 국사가 주면은 네, 독이 된다. 여기서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뭐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했던 글을 누군가 읽어줬다는 것도 참 고맙고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아. 한 번 더 이런 자리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어. 오케이. 잘 나올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야,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연애를 미연씨 같은 데서 배우니까 족같이 연애 감성은 다 그걸 말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새끼들이 맨날 플로팅이나 트위터에 대대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걔네가 망상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걔네 탈피할 필요가 있어. 그치, 그치. 아, 씨, 족같은 새끼들. 병신같이 배워가지고.